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회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주신 분들께서 명쾌한 해답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집 나간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입양한 아이의 파양을 원해요. 알토란인 줄 알았는데 쪽박. 임대인 위에 임차인.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예, 지금으로부터 20, 30년 뒤에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 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은 별도의 법에 따라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0세 이상 미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 올해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소득 대체율이 42%라고 되어 있고요. 또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좀 여러 과정을 거쳐왔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그동안 거쳐왔나요? 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요, 36년 동안 2차례의 개혁이
이어져 네. 왔습니다. 1차 연금 개혁을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네. 2차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졌는데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 개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연금 개혁 이슈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의된 이유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합계 출산율은 1.55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0.7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평균 수명은 도입 당시 70세에서 지난해 기준 83세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국민연금 고가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03년 1차 재정 추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예측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는데 연금 개혁을 통해 2060년으로 미뤄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 추계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 전환해서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요. 지난해 발표된 5차 재정 추계에서는 이를 2년 더 앞당겨서 2055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 소진 시기가 2055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연금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가 결국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 그 개혁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이 여야 간의 그 이견 차이가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당, 야당 모두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 방식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그런 의견이 차이가 갈리고 있는 건데요. 야당은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완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등 공적연금 전반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여야는 이를 토대로 합의를 시도해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것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여당이 소득 대체율 44%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가 다시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연기 입장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네. 그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일면서 최근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아예 이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현행 제도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젊은 층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은 이제 나는 돈은 다 내고 받을 수는 없다. 네네. 이런 불안감이 좀 상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법률상 정부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해도 정부 재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은 돈을 내는데 미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만약에 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중학생들이 20대와 동일한 연금을 받으려면 2배를 더 내야 하고 초등학생들은 2.5배를 더 내야 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에 성인이 되는 2035년생부터는 받는 돈이 내는 돈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청년층들의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미래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위한 국민연금 지급 보증 의무 명시에 92.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모두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급보증 의무 명시로 기금 고갈 우려는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면 지난해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230조 2천억 원에 더해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825조 원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충당 부채는 총 3천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가 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를 대는 만큼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아직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1대에서 했던 것처럼 22대 네. 국회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 네, 더 그런 어려울 전망이 거다 있습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네.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1년 뒤 27년에는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 전국이 이어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여야는 개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기싸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병행 처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개혁의 일부분만 떼어내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 전체를 손보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으로 의견이 좁혀진다면 연금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과정은 모수개혁보다 과정이 까다롭고 물리적 시간에도 더 많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그 여야 간의 의견 다툼이 굉장히 좀 팽팽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절충안을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네. 여자하고 뭐 3개월 살고 있다가 나가버렸는데, 네. 연락이 안 되고, 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아무것도 연락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결혼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호적상으로 내 앞으로 올려놓고는, 네. 결혼식도 안 하고 나이 먹었으니까 호적상으로 내 앞으로 올려놓고는 뭐 한다고 해서 했는데, 2달인가 석 달인가 살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짐을 싹 가지고. 아, 네. 2달, 석 달 만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 딸내미 돈을 달라고 해서 한 500만 원 빌려줬어요. 네. 딸내미가 빚이 있다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빚을 좀 빌려주고
또 필요해서 차를 하나 사줬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나 내 앞으로 활보로 차를 하나 사줬어요. 네. 하나 사주고 이제 한 5개월인가 4개월 끌다가 자기 딸내미 앞으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해줬어요. 그냥 네. 해주고 남는데 다 이제 도망가고 다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잠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거 동사무소에다가 저거를 시켜놔 버렸어요. 아, 동사무소에서 뭘 시켜놨다고? 저 가출신고인가 그거에서 그걸 해버렸어요. 아, 네. 아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한번 경찰서까지 다 신고를 해놓고 다 그렇게 했걸랑요. 네. 했는데 이제 작년 겨울에 네. 어떻게든 좀 호적상 주고 이혼 좀 하려고 오늘 나타나야지 뭘 하자 해서 뭐 법률사무소 서초도 뭐 내가 집에 있는데 서초사무소 뭐 서류를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뭐 떼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서 보냈는데 뭐 해당 사항이 뭐 안 된다고 다시 반려가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 나는 법률에서 모르니까 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TV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딱 이거 나하고 똑같은 게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네, 사연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허정혜 변호사님과 함께 들었는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원정입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결혼 생활을 이분과 함께 하시다가 한번 이혼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도 혼자 살아서 나하고 혼자 살면 어쨌겠냐 해서 내가 호적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달라서 올려줬습니다. 줬는데 2달인가 3달인가 있다 자기 딸내미 차 한 대 사다 내가 사주고 돈 빚이졌다서 500만 원 해줬더니만 이제 그걸 다 갖고 그냥 석 달 만에 감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걸로는 네네. 예, 뭐 이제 우리 상담자님 말씀 그 동의 없이 그냥 네네. 혼인 신고를 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들었는데 네네네네. 그게 맞는 건가요? 네네. 나 없이 그냥 준비도 달라서 줬는데 자기 아들하고 가서 해버렸더라고요. 아, 이제 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혼도 이혼이지만 혼인 자체의 무효를 신청할 가능성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호적에 올린 이후에도,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도 좀 같이 살면서 뭐 차도 사주고 돈도 갚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신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 무효 확인 소송을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예. 그러신 상황이니까 뭐 예. 협의나 조정을 통한 이혼도 불가능한 상황이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듣기로 또 가출 신고하시고 거주 불명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저희 재판상 이혼의 그 사유 중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법 840조에 보면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재판상 이혼 원인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 소송을 걸고는 싶은데 어떻게 거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전화가 뭐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정확하게 듣진 못했습니다만 예.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던 걸까요? 집에 있는데 범죄사무소에서 네. 뭐 서류를 3가지인가 떼달라고 해서 내가 떼서 내가 그때 직장이 저 포천 체육관에서 일을 했걸랑요. 그때만은 그거 뭐 무슨 증명서하고 뭐 가출 신고 그거 뭐 경찰서에서 첨부하라고 그러고 또 내가 돈 버는 세금 내역서 그거 떼라고 그러니까 떼갖고는 3분가 떼서 보냈는데 한 10월인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그 등기가 왔더라고요. 법률사무소에서요? 예. 법률사무소에서 등기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국회의원분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혼이 된다 그러더니만은 알았다고 해서 서류 다 떼서 돈을 왜 드리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볼 테니까 그분이 신청을 해서 다 떼서 보냈걸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반려가 자꾸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 등기가 왔더라고요. 이제 도움을 통해서 이제 법률사무소랑 접촉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게 예. 안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 우리 당장은 지금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초본을 때 보셨나요? 초본 때도 없죠. 내거 초본을 떼도 예. 그 여자 이름이 안 나오죠. 상대방 그러면 지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은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의 이제 초본을 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초본에 나오는 주소를 가지고 그 초본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동사무소에서 떼시는 거고요. 그 초본에 나오는 주소로 이렇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제 소송이 제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곳에서도 뭐 폐문부재, 그러니까 뭐 문을 닫고 안 받는다, 아니면은 거기서 이 사람 실제로 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당사자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를 재판부에 좀 소명을 해가지고 공시송달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상대방이 이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직접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발로 뛰셔서 법률사무소를 이제 추천받아서 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다니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절차를 도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면은 이혼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히려 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약간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가정폭력도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맞았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병으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특수 상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뭐 상담 주신 우리 상담자 분에게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이제 재혼을 하자 그래서 재혼을 했더니 갑자기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다 갚으니까 갑자기 또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사기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부분도 사기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전 상담 때 저희가 받아본 내용으로는 뭐 저기 상담자님의 이름을 걸고 막 돈을 빌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내 이름을 대고 내가 그때 회사 다니니까 유반자고 사는데 뭘 걱정이 다 갚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나 봐요. 그래서 야 그거 돈 빌린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 언제 빌려주라고 얘기했냐고 누나 내가 돈 빌려주라고 했어? 내가 그랬죠. 그랬더만은 그래서 동생이 있으니까 뭐 걱정 말 갚는다는 데서 나는 누나 내게 돈 꺼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 누나가 알아서 받으라고 왜 나한테 그런 걸 뒤집어 씌우냐 내가 그랬걸랑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부부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부부생활, 가족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부 일방이 이제 돈을 빌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돈을 어떤 명목으로 빌렸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채무를 면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셨을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셔서 채무를 본인이 직접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는 일을 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건보료 고지서 같은 것도 막 날아오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측에 연락을 하시면 이제 세대 분리에 대한 이런 절차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이런 것도 하셔서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그런 심적 그리고 물질적 소모를 좀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도 날라와서 500 얼마인가 300 얼마가 날라와서 의료보험공단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이 여자 지금 나 살지도 않고 내가 이 여자가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는 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때만은 저거 반송으로 써갖고 3번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송해갖고 그래서 반송을 하고 3번 보내줬더니만 이제 아직 그것은 이제 날라오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잘 해결하셨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은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초분을 발부받아서 주소 보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송달 할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형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돈을 달라고 하고 차를 사달라 이런 것들 사기의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이 부분도 형사 고소를 해보시는 거 조언드리고,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무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되어서 좀 불측의 손해를 보시지 않기를 좀 저희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래도 추가로 궁금한 건 왜냐면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 그걸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보냐가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러면 그 법률사무소를 가야 되나요? 예,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지역마다 마을 예. 변호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예. 각지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배정이 돼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예. 법률구조공단 132번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 아니 변호사 때 거기도 법률 그 구청에 네, 거기다 찾아가서 이제 그걸 소송을 다 했걸랑요. 네. 그때 그분이 아우 진짜 뭐 딱딱하면서 뭐 안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왔냐고 막 그러길래 아. 제가 아우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공무원분 말고요. 공무원분에게 우리 동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예. 마을 변호사님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안내해 예. 주실 거예요. 아 동사무소에 네. 누구 변호사님요? 동사무소의 아, 마을 마을 변호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답답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직접 연락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미 좀 많은 일들을 여기저기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민사, 형사, 가사 모든 부분에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반드시 좀 빠르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이혼 관련된 질문을 좀 주로 하셨지만 형사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예.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조언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좀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또 이렇게 차근차근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는 몇 년 전 재혼을 한 후 2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요. 당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남편 호적에 올리고 함께 키웠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견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이혼 절차는 잘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 일로 자주 만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아이들을 파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됐고 파양에 대한 동의도 구했는데 둘 다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고요. 이 경우 파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파양 신청은 전 남편과 자녀 중 누가 해야 하는 건지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사정은 없는데 한쪽에서 좀 파양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부모가 파양을 좀 원한다. 이럴 경우에 파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사안 주신 거는 친양자입니다. 네네. 예, 친양자는 일반 양자의 경우와 달리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의 파양보다 더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 파양을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908조의 5에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 행위로 인해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해서 그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08조의 7 그리고 제907조에 따라서 파양 청구권자는 청구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선 3년 이상 혼인 중인 법률혼 네. 부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같은 그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입양한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다. 그럴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양자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합의 파양이 가능한데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친양자인 경우에는 이제 친양자가 성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파양 가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민법 제908조의 5 제2항에서 친양자의 경우에는 일반 양자의 파양을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89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파양 신청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는데 전 남편과 자녀 중에서 이제 누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남편의 입장에서 전 남편이 파양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친양자 파양이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보내주신 사실관계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뭐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제 좀 신청 자체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예,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파양 방법이나 이제 절차를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양자가 아니고 양자일 경우에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양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원래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 친척분들 일부의 그 민법상 이제 친척이라고 불리는 친족에 대해서 이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양친 관계를 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청구권자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절차가 좀 달라지나요? 친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 네네, 신고를 하지 않고 네네, 친생자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출생 경우에도 저 기존 일반적인 파양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절차로 파양 진행이 신청을 되고요. 하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 리딩 케이스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우리 법원은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79다 492 판결을 통해서 무효인 입양의 추인이 인정됨을 전제로 우리 법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 관계
이제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이 법원에서는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파양 신청을 좀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상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양친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이제 일방이 친양자가 폐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축출 이혼 아닌 축출 파양을 시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친양자 제도 자체가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법원에서 이제 파양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즉시 어떤 양자라든지 양부모의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7, 제1항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파양 결정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 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취소나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실제로 파양 결정에서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네. 저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 역시 이제 법원의 결정이거든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판결이 나자마자 뭐 가족관계 등록부상 기록까지도 자동으로 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별도의 절차를 좀 내가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자동으로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요. 네. 가정법원에서 파양 결정이 되면은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파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양 신고서에는 법원에 파양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게 되고 파양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파양 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가 파양으로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앞서 이제 그 사연 얘기해 주실 때 그 친양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 사실혼 뭐 3년 이상 그 살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친양자, 양자 요 사이를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하고 나서도 이제 좀 파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양이 이혼보다 좀 더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파양은 관계의 지속이 양자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부모 및 자식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사실이 좀 확정이 되어야만 파양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양이 왜 이혼보다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양도 그렇고 파양도 그렇고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데 결혼 후부터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버는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받았기에 큰 불만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꽤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고 대출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꽤 여러 곳도 했는데요. 손실을 못 메워서 결국 대출금만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에게 화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실망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이혼을 권유하고 있는데 투자에 실패한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이 투자에 실패한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자신에게 좀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네. 이제 몰래 투자를 했다, 아니면 네네. 제3자에게 돈을 몰래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리 말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않았겠느냐, 네네. 내가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많이 토로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많이들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딱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6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독단적인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동의를 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손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동의가 없이 그렇게 대출 받았지만 손해가 없었다. 근데 이제 동의가 없는 부분에 너무 화가 나고 실망감을 느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 가능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법보다 먼저 네. 그 수익금으로 이제 적당히 이제 우리 합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이제 신뢰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깨지지 않겠느냐. 네네. 지금은 벌었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손실을 볼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일방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그 수익을 받는지 아니면 손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도 다 함께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혼인 생활을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 실패로 인한 지금 빚을 상당히 진 상태거든요. 대출을 여러 곳에서 지금 받았는데, 이 빚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예, 빚도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소극 재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네.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가 아니고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방이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한 빚들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혼 후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투자에 실패를 해서 돈을 이제 남편이 계속 벌지 못한다면 양육비를 좀 안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양육비 산정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를 증액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서 증액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극 재산을 명확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입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불축의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막연하게 좀 느끼시기보다는 직접 좀 절차라든지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다른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수도권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 가게 입점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문제로 상담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약 7년 정도 이 가게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7년간 밀린 임대료만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목돈을 입금하다 보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다가 더 못 참으셔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나서서 가게 주인에게 계약을 파기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왜 나가야 하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임대인, 임차인 문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법적 분쟁이 있는 분야인데, 임대인의 이제 횡포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조금 이제 좀 대책 없이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네. 이렇게 하는 임차인 분들 때문에 또
굉장히 소갈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지 않은 것처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뭔가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면 목돈을 보내면서 그런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7년간 그동안 밀린 임대료가 1,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당히 좀 목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월세 받아낼 수 있을까요? 월세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4년치 월세는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이미 좀 지난 부분은 꽤 예전이라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당사자의 의사이고 차임 지급 채무가 상당 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연체 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해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온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 채권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임대차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 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연체 차임은 민법 제495조 상계에 대한 네. 조문이거든요. 이를 유추 적용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담자님께서는 돌려주셔야 하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그런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이제 명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명도 소송에 대해서 좀 뭐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좀 유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예, 임차인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충실히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는 모두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송 말고도 좀 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소송 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행사와 그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발송함으로써 명도를 소송 외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도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는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낼 때 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내용 증명이 그 자체로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 의무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향후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드라이하게 권리 발생 근거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하고 그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한 분은 발송하고 한 분은 우체국이 또 나머지 한 분은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세부 준비하셔서요. 내용 증명 우편물의 원본과 등본 및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를 동일하게 해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이게 세부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좀 호락호락하게 요구를 받아들여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7년간 그 긴 시간 동안 또 어떤 숨겨진 쟁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이 부분도 역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임차인, 임대인 관련 법적 분쟁 말씀 많이 드리는데, 뭐 이게 지금 7년이나 오랜 기간 됐다는 건 서로의 좀 신뢰 관계가 많이 쌓였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또 이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이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차근차근 또 대응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